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중국이 워낙 코로나19 이후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바로 모셔야 될 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에 다시 뵙네요. 오래간만이네요. 네. 그런데 네.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들 네. 아주 특이한 소식들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중국에는 웬만해서는 네. 파산하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잇따른 채무 불이행 소식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네.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라 10년 전, 중국에서는 절대 파산하는 그렇죠. 기업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드디어 파산한 기업들이 생겼고 네. 이제는 네.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중국에서 파산을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로 일단 기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채권시장을 보면 금리채하고 신용채로 나눕니다. 그죠? 금리채는 국가신용, 국채 같은 거, 네. 지방정부채 이런 거는 금리채거든요. 금리에 따라서만 변해요. 네. 그러니까 신용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신용채라고 합니다. 그건 기업들이 자기 신용에 따라서 발행하잖아요.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평가를 받고. 근데 중국의 신용채 시장이 지금 한 34조 한 8 그러니까 35조가 조금 안 되는데요. 현재 네. 잔액 기준으로 신용채 시장이. 근데 거기 발행한 회사의 신용 등급을 보면 모두 트리플 A입니다. 네. 발행 회사 자체가 트리플 A. 네. 그게 대충 트리플 A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신용이 A라고 해도 발행한 채권은 트리플 A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신용 보강을 하거든요. 네. 뭐 회사가 담보를 해주든지 뭐 어떤 은행이 뭐 대출 담보해주든 이러면 내가 기업의 신용은 A지만 발행한 채권은 트리플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행 주체 기업의 신용 채권이 트리플 A 되는 기업의 비중은 한 34% 돼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비교해보면 문제를 아는데 미국은 신용채 시장에서 트리플 A 되는 기업의 비중이 1%도 안 돼요. 아주 조금이잖아요, 진짜. 아주 극히 드문데. 0.9%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미국의 신용채 시장에 거래되는 주요 채권의 등급이 B등급 네, 2개, 2B 이상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은 투자 등급의 채권을 2B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2B 아래는 투기 시장. 그래서 미국 주로 거래되는 게 2B 이상의 채권들이에요. 근데 그렇죠. 중국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트리플 A 신용채가 거래돼요. 그래 네. 거기는 B 등급은 아예 뭐 거래할 수가 없어요. 발행이 될 수도 없고 다 트리플 A인데 중국은 다 트리플 A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와저 트리플 A면 파산이 없는 일이 원래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없는 거예요. 부도사건이. 사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중국은? 중국 또 특별한 게 뭐냐면 네. 일단 등급이 다 트리플 A인데 플러스 대부분이 국有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국有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정부 신용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국有기업이 파산하면 암묵적으로 정부가 돈을 대줄 것이다. 이런 게 일반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파산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017년 이전에는 사실 국유기업의 파산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가끔 한 건, 몇 년에 한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민영기업이 파산했어요. 민영기업은 2018년에 중국이 그 통화 긴축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어렵거든요. 그 주식시장이 다 무너졌어요. 2018년에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주식담보 대출도 어려워지고 신용이 긴축되면서 그때 민영기업은 좀 정리가 됐어요. 기업들이 뭔지 아시죠? 죽을 애들은 죽고 그렇죠. 살 애들은 괜찮으면 살고 이러는데 국유기업은 지금까지 이런 뭐를 해서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뒤에 정부가 있다라는 걸 믿어 계속 투자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국유기업은 신용이 긴축이 되든 어쨌든 정리가 안 되어 오다가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10건이 넘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올해 총 액수를 보면 1,340억 위안. 근데 지금 연속 3년 채권 부도 액수가 천억을 넘어갔어요. 연속 3년. 그래서 작년 2019년 올해 특히 많아졌고요. 또 올해 특이한 거는 국유기업 파산 사건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또 올해 더 특이한 거는 중앙국유기업, 국유기업이 3단계로 나뉩니다. 중앙에 속하는 중앙국유기업, 그리고 여기 말하면 뭐 기재부, 뭐 이렇게 각 부처에 속하는 농업부 이런 각 부처에 속하는 부처 국유기업, 그리고 각 지방정부별로 속하는 국유기업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올해는 그 중앙국유기업이 파산하는 거예요. 채권 부도가. 그게 칭화윤회그룹, 북대방정,北大方正,
칭화紫光 윤희 우리가 한국어로 윤희라고北大 方正이라고 하는데 북경대학 기업, 네. 칭화대 기업 굉장히 선도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채권 부도가 발생해버리고 지금 북경대학의方正 그룹은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국의 국유기업은 네. 중국 자체이기 때문에 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네. 계속해서 채무 불이행 네. 사태가 난다는 건 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네. 얘네들이 정말 나빠서 파산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한국에 옛날에 외환위기 온 것처럼 어디서 돈을 빌려도 빌려줄 사람도 없고 신용이 바닥이 났고 현금도 없고 굉장히 부채율이 너무 높아서 얘는 대우가 막 1000% 갔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부채율이 높아서 파산한 건지. 네. 두 번째 국유기업이면 원래는 정부가 받쳐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받쳐 못 준 건지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해준 건지. 그거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재무제표 데이터로 봤을 때 국유기업들이 부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냥 높은 기업이 한 90% 넘어가요. 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평균으로 보면 70에서 80%예요, 부채율이. 네. 근데 우리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부채율이 100% 넘어가야 위험하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율 데이터로 봐도 부채율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 외환위기 때 비하면 높지도 않은 거예요. 200% 넘는 기업들이 예. 수두룩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자 부담을 봐야 되잖아요. 이자 부담이 너무 높으면 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가 정부가 시장 금리의 40% 이상을 못하게 해요. 의도적으로 엄청 싸게 줘요. 네. 민간 기업은 되게 비싸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하향된 단계에서 거기에서 또 국유기업은 굉장히 싸게 금리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자 부담도 큰 건 아니에요. 네. 칭화유니그룹 재무제표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도 이익이 700~800억이거든요. 이익이. 그 현금도 몇십억이 있거든요. 한 60억 정도. 근데 네. 이번에 부도난 게 13억 위안짜리거든요. 13억 위안. 아니 그러면 부도난 이유가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오케이 그럼 걔네 그럼 힘들다 치고 그럼 네. 정부에서 이 중앙기업인데 네. 원래는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능력이 없냐? 내 보기에는 정부에서 뭐 위안화를 찍어내면 되는 일인데 국내 부채는 그렇죠. 13억이 뭐 해외 달러가 부채는 비슷하니까.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국내 부채 위안화 부채는 뭐 정부에서 뭐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위안화 솔직히. 찍는 거. 네. 그러니까 아니면 중국 정부가 정말 어려워진 거죠. 해주고 싶었는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죠. 중국 네.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말로는 되게 좋다고 하는데 네. 실제는 안에서는 굉장히 돈이 안 돌아갈 수가 있죠. 돈은 엄청 찍어내는데 그게 다 땅 밑으로 가고 가상화폐로 가고 네. 국유기업에 어디 뭐 호수문에 가고 불투명한 곳에 가다 보니까 돈이 안 돌거나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고려는 할 수 있겠죠. 내가 얘네 하나 살려주면 뭐로 해제가 발생한다. 다른 애들도 다 연속으로 낼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라도 안 해줘야 국유기업들이 정신 차릴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안 해주네 나를. 예를 들면 우리가 아들이 재물을 줬는데 아버지가 안 해주는 거지. 네. 중국은 이제는 국유기업들이 그동안 채권 발행할 때 주로 정부 신용을 많이 팔아먹었는데 시장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 투자자들한테 야 이제는 국유기업이라도 이렇게 우리는 파산시키니까 이제는 알아서 프라이싱하고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를 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시장화로 갈 거야. 이제는 이게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안 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한두 개 기업을 상징적으로 교육수단으로 뭐 이렇게 막 파산 사례를 만들어 워낙 어려웠고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하는 교육적 의미. 자 그러면 예.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십니까? 뭐 그 모든 요인들이 다 복합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쪽에 비중을 저는 두시는지. 지금 이번에 그 료허가 네. 국유기업의 이 파산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회의를 열었어요. 11월에. 이번에 그 중앙경제공사 회의도 열렸잖아요. 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거기서도 나온 게 그래요. 중국어로 일부러 채권을 도피하기 위해서 부도하는 걸 용서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그 중앙경제공사 회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프이자 중국어로.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중앙에서 이걸 짚어냈잖아요. 네. 일부러 채권 부도내는 건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죠? 중앙에서 파악한 문제가 뭐죠? 일부러 채권을 거의, 부도낸다는 말하고 일부러. 똑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 문서에다가 중앙경제공장 문건에다가 이런 행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거는 거기에 먼저 사전에 중앙이 문제 파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논리대로 가면 실제는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일부러 채권 부도를 낸다고 그 확률이 더 높다. 제가 들어가 봤더니 화천, 심양의 화천 자동차 기업 네. 봤더니 얘네들이 그 부도내기 한 달 전에 다 핵심 자산을 자기 모 회사나 다른 회사 옮겼어요. 오. 그러니까 내 보기에는 지금 중국이 제4차 산업중심으로 해서 미래형 산업구로 중앙정부에서 이랬잖아요. 중국은 달리는 선수는 지방이에요.
네. 중앙은 그냥 방향을 제시해요. 네. 실제는 뛰는 선수는 지방 정부예요. 야 여기로 가 하면 지방 정부가 가요. 근데 지방 정부 누구를 통해 가요? 국유기업을 통해 가요. 저탄소 기업으로 가. 네. 그러면 지방 국유기업들이 저탄소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자 4차 산업 중심으로 가 이러면 지방 국유기업들이 산업 구조를 4차 산업으로 가야 돼요. 네. 근데 갑자기 중앙에서 야 새로운 산업으로 가니까 그럼 투자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럼 새로운 채권이 묶여가지고 저기로 가는데 뛰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옛날 채권을 정리해버려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주식회사라는 게 좋은 점은 뭐네요. 주식회사는 모든 책은 법인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파산시키면 그다음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유한 세금이잖아요. 네, 주식회사. 네. 그래서 유한 책임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핵자산 미리 빼가지고 전 회사를 가볍게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지방정부 입장은 충분히 뭐를 해서 요인이 크다. 인센티브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파산하는 사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아니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부도를 내고 네. 만약에 뭐 파산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 계속된다면 이 돈을 빌려준 은행들 이쪽으로 부실이 옮겨붙으면서 시스템적 리스크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약간. 네. 그래서 은행의 시스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 네, 아니야. 그래서 걱정이 제가 되네요. 데이터 찾아봤더니 지금 전체 은행이 데이터로 봤을 때 전체 은행이 갖고 있는 신용채 잔액이 한 48조 위안 정도 돼요. 네. 투자 자산에서 그러니까 은행의 자산 사이드에서 신용채 차지하는 비중이 18.9%더라고요. 네. 자산에서 18.9%. 그러면 만약에 신용채가 다 파산된다면 얘네 투자 사이드에서 한 18.9%가 손실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중국 은행들이 뭐 대손 충당금, 네, 대손 충당금. 그게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게 10%에서 20% 기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지금 표로 봤을 때는 거의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 근데 아직까지는? 네. 이건 일반적인 결론이고요. 근데 네.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은행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중앙은행이 있고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상은행이라든가 중국 교통은행이라든가 뭐 건설은행 여기 다 중앙은행이에요. 네. 5대 국유은행. 네, 5대 그거는 전국에서 영업하는 중앙은행이고 지방은행들이 있어요. 네. 주식제은행이라고 있어. 초상은행 이런 거는 주식제은행. 얘네들 전국구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한 몇 개 또 있어요. 주식제은행. 그리고 네. 나머지는 지방은행인데 지방은행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시상업은행. 여기만한 부사은행. 네. 뭐 이런 것들이 도시상업은행에 속해요. 네, 비중도 크잖아요. 네, 그 도시에서만 해요. 네. 자기도 예를 들면 청도은행, 상해은행, 그 도시에서만 하고 그 다음에 농촌상업은행. 중국은 농촌이 많잖아요. 농촌에서 그 자기 농촌에서만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지방의 대출은 국유기업 대출은 주로 지방국유은행들이 했어요. 네. 지방은행들이 했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뽀상은행 파산했잖아요. 네네. 은행이 하나가.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그 재무 부담이 크고요. 국유기업 파산 사례가 올해 지금 한 10건 넘고 나왔거든요. 네. 올해는 총 파산 민간 기업가에서 117건 채권이 부도가 났어요. 네. 근데 작년부터 지금 연속으로 높은 100건 넘어가고 1,000억 위안 넘어가는데 내년에도 계속 높아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채권 부도율은 높지 네. 않아요. 중국이 지금 채권 신용채 잔액에서 채권 부도율 차지하는 0.5%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1.5%입니다. 작년 2019년 기준. 근데 중국은 0.5%예요. 근데 놀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라냐는 국유기업이라는 점. 네, 원래 망하지 않다가 예. 국유기업이 그다음에 있다가. 트리플 A라는 점. 네. 그리고 정부가 원래 다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상식이 깨지니까 놀랬던 거죠. 네. 예. 거기다가 제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좀 놀랬던 점이 비금융회사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로나19 위기가 난 상태에서 55% 정도던데 네. 중국은 제가 눈을 의심했던 게 160%가 훨씬 넘더라고요. GDP 코로나 대비 이전에. 기업의 총 부채 네, 부채 비중이 비율. 예. 아니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게 장사가 가능했지? 그리고 이렇게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도화선이 돼서 문제가 없을까라는 약간 걱정이 그래서 되던데. 부채를 볼 때 국내 부채하고 해외 부채로 나눠야 돼요. 네. 예, 국내 부채는 채권자가 국내 기업들이죠. 네. 근데 중국은 아직도 국유기업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자체가 국유기업인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 박 기자님이 우리 국유기업이에요. 네. 근데 내가 채권, 나도 국유기업, 내가
빌려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식구잖아요. 네. 그럼 그게 뭐냐 채권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채권 주식 전환이 가능한 거죠. 짜이庄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런 게 말하기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국내 채권은 또 위안화를 찍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해외 채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달러 채권. 올해가 한 6,500억 달러가 해외 부채인데요. 네. 그것들은 연장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칭화윤희도 달러 채권이 있어요. 아. 예, 그게 지금 부도가 또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심각하죠. 이런 건 연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달러 채권 해외 부채가 얼마냐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크게 봐서 한 2조까지 봐요. 전체 지금 3조 1,000억이 지금 외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2조는 달러 채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해외 채권 인수합병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칭화윤이 대표적으로 인수합병 부채가 많아진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중국 기업들의 달러 부채라든가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달러 외환보유고는 문제가 없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 코로나19 이 극복 과정은 중국이 먼저 선도하면서 주가가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올랐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를 보면 중국 증시가 오히려 좀 상승세가 네. 좀 둔화되고 다른 나라 증시가 좀 더 빠르게 네. 오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동성 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년에는 계속 유동성 장치가 펼쳐지기가 중요하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중앙경제공사회 16일 18일 했잖아요. 핵심 키워드가 뿌지 좋아하는데 번역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 커브를 돌 때 확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 번역하면 천천히 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갖다가 지금 기조를 갑자기 다른 기조로 확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통화정책, 재정책을 또 확 풀겠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보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커버하지 않겠다. 시사하는 바가 좀 크네요. 네, 잘 아시겠지만 시장 버블이 너무 커져 버리면 네. 연착륙이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미국하고 일본이 패권 전쟁했을 때 일본이 네. 지게 된 이유도 버블이 너무 커서 그랬던 그렇죠. 거니까 그걸 네. 먼저 견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이 중국에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네네. 버블이 크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그걸 빨리 내려오면 위기고 천천히 내려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째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경제가 각국이 돈을 한국도 지금 300조 넘게 풀었잖아요. 그렇죠. 각국의 데이터를 보면 CPI가 낮아요. 네. 안 높아요. 네. 올해 중국이 발표한 11월 데이터 보면 CPI가 마이너스 0.5%예요. 아, 물가가 거의 뭐 네. 이 정도면 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돈은 엄청 풀었는데 네. 우리 느끼는 물가는 네. 실제는 마트에 가면 많이 오른 건 느끼는데 CPI를 보면 안 높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통화 긴축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돈을 풀어서 언제 인플레이션 반영되냐면 각국마다 달라요. 보통 국제적 평균 데이터를 보면 12개월 지나서 네. 18개월 그러면 올해 돈 풀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말 후년에 가서 인플레이션 걱정해 그때 가서 이렇게 이 부작용이 엄청 커진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다들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약간씩 예. 걱정하기 시작했죠. 예, 네. 예.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중국은 6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네. 전기 공급 끊어진 것도 갑자기 그 원자재가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래 보면은 그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는 정책을 조심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시경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유동성 시장 가격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펀더멘탈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면서 동시에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달러가 넘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네, 네, 네. 그런데 중국은 네. 지금 달러 확보하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긴축도 하고. 네. 도대체 왜 중국에서 이렇게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국제 환경이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네. 트럼프의 사례는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커졌고 또 중국이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많은 이념적으로도 얼마나 이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트럼프 4년이 전 세계가 경각성을 높였다고 할까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건도 처음에 뭐 은폐해서 커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질책하잖아요. 네. 그 중국의 리월량 그 의사가 최소 자기 친구 알려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네, 세상에.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에 처벌받았다가 후에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에 중국의 이런 공산당 일당 독재가 중국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게 전 세계 얼마나 중국이랑 경제가 체제가 커지면서 전 세계하고 다 경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문제가 중국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위협이 된다라는 거를 코로나로 느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트럼프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적대적으로 가면서 전 세계가 중국의 기술 국기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다 함께 똘똘 뭉쳐서 중국을 좀 제어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트럼프가 분위기를 이렇게 확 바꿔놓은 거예요. 호주 같은 나라 보세요. 네. 중국하고 지금 딱 대립으로 가잖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중국 덕에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네, 호주가. 석탄 뭐 철광석 네. 팔아서.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지금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이 뭐냐면 글로벌 환경이 비친화적으로 돼버리면 중국은 아직도 자원을 수입해야 돼요. 자원 독립국이 아니에요. 네. 한국하고 비슷해요. 60% 이상을 수입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량, 거기서 또 종자 있잖아요. 네. 옥수수 종자, 콩 종자 이런 종자, 네. 핵심. 농업도 핵심 기술이 있어요. 다 해외 기술에 의존해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 그래서 중국은 에너지 독립국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난리 났어요. 지금 중국 호남성이라든가 광동성이라든가 절강성, 이후 이런 데 전기가 안 와요. 전기가 안 와요? 네, 중국에? 지금 중국 이미 기업을 4개 분류로 나눴어요. A유형, B유형 기업, 네. C, D는 도태하는 산업에 있는 기업, 네. A는 빨리 기술을 따라가야 할 산업,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B는 격리하는 산업, C부터는 구조조정하는 산업, D는 네. 없어져요. 이게 D는 아예 전기를 안 줘요. 오. 왜냐면 전기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월화 전기 주면 수 하루 정지하고 지금 네. 그래요. 중국에서 연해 지역하고 광동성 저기 호남, 하남, 허부 여기 허남성 여기가 제가 지금 난리 10년 전에 났어요. 중국 취재 갔던 때가 기억나는데요. 네. 그때 B그룹이나 C그룹은 우리나라 네. 기업이 이제 네. 한국 기업이 진출한 건데 네. 시시때때로 전기가 부족하면 끊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기를. 그렇다고, 지금도 지금. 그래요? 네. 10년 전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무슨 말하면 오. 중국 자체가 지금 전기 에너지,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 부족한 걸 수입을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호주에서 줬어요. 호주에서 석탄 같은 거. 북한에서도 많이 갖고 오지만 호주에서 지금 철광성 난리 났거든요. 가격이 네, 지금 그렇죠. 철, 동, 화산 난리 나게 올라가요. 지금 네. 호주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아니, 지금 중국이 호주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호주 때문에 중국도 타격을 받았네요. 결국. 엄청 받았죠. 왜냐면 오. 원자재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중에 지금 석탄 에너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국의 석탄 광산이 사고 몇 번 났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다 정지시키고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호남성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더 많아요. 수력 에너지, 네. 뭐 풍력 에너지. 근데 이런 친환경 에너지는 기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생산량이 뭐 들쭉날쭉 네, 하니까 기후 영향. 그래서 겨울에는 물이 얼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력 발전 돌릴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석탄이 지금 호주하고도 싸우면서 가격이 너무 뛰어서 원래는 대부분 국가에서 주는 가격이 있고 시장에서 사오는 가격이 있어요. 이게 국가에 주는 가격은 정해져요. 석탄 가격인데 네. 그다음 부족한 건 시장에서 사왔는데 그 시장에 사오는 가격이 팍 뛰다 보니까 공급하는 업체 다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달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네. 큰일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옛날에는 주로 수출해서 경상수지 흑자다 보니까 달러 계속 들어왔어요. 네. 근데 앞으로 바이든이 올라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환경이 악화되면 달러로 지금 이란을 보세요. 네네. 미국이 아예 달러 실대면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미국이 어떻게 나에 따라 글로벌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달러를 많이 비축해 놔야 돼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환율은 대외로는 위안화가 절상이 돼요. 네. 절상. 지금 그렇게 보이죠. 왜냐면 네, 지금 달러가 현재. 계속 들어가니까. 네. 근데 중국이 달러를 못 나오게 하거든요. 원래는 개인들이 1년에 5만 달러씩 쓰게 했어요. 네네. 아예 못하게 했어요. 그냥 보세요. 달러는 들어가기만 하니까 중국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못 나오게 하니까 위안화는 대내에서는 그게 다 달러 들어가는 즉시 위안화로 대환이 돼야 돼요. 네네. 그냥 위안화가 풀리게 돼 있죠. 그렇죠. 그냥 들어간 달러가 다 위안화로 대환돼서 시장이 풀리게 되니까. 네네. 그럼 대내에서는 위안화가 실제는 평가절하예요. 대내에서 위안화 가격이 싸요. 네. 위안화가 막 넘쳐나니까. 근데 대외는 돈이 못 나오게 하니까 네. 돈 들어가기만 하지 못 나오게 하죠. 중국 사람들이 해외 투자 못하게 하고 걔네들이 해외 나와 여행 돈을 못 쓰게 하고 하니까 네네. 환율은 절상이 되는데 대내는 위안화가 종이 가격이 위안화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고 있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가 위안화가 100원짜리가 저는 옛날에 100위안이면 여기 돈으로 우리 네. 원화로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100위안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비싼 돈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100위안 가지고 어느 마트에 가서 별로 살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종이 조각에 물가가 훨씬 올라갔고. 또 혹시 이런 말도 있던데 네. 이 지금 현재 이렇게 달러 확보에 굉장히 노력하는 이유가 네. 1대1로의 여러 가지로 좀 준돈은 많은데 이게 네. 장부에만 있을 뿐이고 아. 이 달러가 증발해 버렸다. 왜냐면 못 받을 돈들이 돼 버리니까. 그것도 그래서 맞아요. 달러가 정말 그것도 한 개의 요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1대1로 선상에는 60몇 개 나라들이 신용이 없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거기서 그 지역에 대출을 못 해주는 이유가 신용이 없어요. 크레딧 레이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대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은행 조직이 못 들어가는데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유기업가 투자해야 하면 가는 거잖아요. 네. 중국은. 그래서 주로 주체가 1대1로 투자 사업을 누가 했냐면 국유기업들이 했어요. 근데 국유기업들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국내에서 자금 금리가 너무 싼 거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대출금을 아주 싸게 주니까 네. 돈을 융자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해외 나가 투자할 때 그냥 항구도 투자하고 길도 닦아주고 뭐 근데 그게 위안화로도 하고 달러로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어요. 네. 후에 해보니까 얘네들이 아예 걔네 일단 신용을 안 지켜요. 말 한테를 안 하고 걔네도 그다음에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수익성이 없고 네. 현금흐름이 길게 들어오잖아요.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자산 사이드가 현금흐름이 천천히 들어오는 사이드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다 돈을 1,000원이 행시되니까 부실화가 엄청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진핑이 1대1로 회의를 매년마다 하는데 작년에 이랬어요. 이제는 이거 더는 못하니까 좀 국제기구들이 와서 같이 해달라. 네. 우리 혼자는 못한다 이래 동원했거든요. 네. 근데 국제기구는 또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거기에서 국기업들이 많이 돈이 묶인 사례도 있어요. 중국의 그 대형 중앙기업들 있잖아요. 네. 인프라 쪽 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뭐 거기서 우리가 지금 달러가 뭐 부족하거나 이런 게 뭐 그게 주요 원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위안화로도 직접 하기 때문에 위안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1대1로는 왜 하냐면 위안화 국제화 때문에 해요. 우리가 지금 다 달러로 투자하잖아요. 해외 네, 투자는. 그렇죠. 근데 위안화로 하는 수단이 1대1로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달러가 지금 중국한테 아주 지금 기근 현상이 나타났고 확보하려고 난리친다 이런 게 지금 미국한테 이미 시그널로 다 갔을 거고요. 그럼 미국도 다 아는데 달러가 약한 골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을 경우에 달러를 지렛대로 해서 중국과 패권 전쟁에서 또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달러를 이용한 어떤 일종의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올라온 다음에 도대체 어떤 정책을 할지는 굉장히 불확성이 커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사실 중국하고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중국이 78년에 개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봐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여러 번 가가지고 중국의 당시 등소평부터 시작해서 후에 모든 영도자들 그리고 지금 시진핑까지 해서 굉장히 중국이 아주 극한의 사회주의부터 지금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오는 모든 과정을 중미 관계를 이끌어낸 주인공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WTO도 가입시키는데 일조했고 다 주인공이에요. 네, 그것도 후회하기도 하고. 예, 현명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친중이었다가 또 이번에 대선에 다 당선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중국을 엄청 또 까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정치인. 트럼프는 기업인. 그 사람은 딱 이거예요. 근데 정치인이 특징이 뭔지 알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어떻게 할지를. 근데 지금 말하는 정치 그 공약을 보면 정리한 게 중국은 우리의 견제 대상이라는 건 이미 확실해요. 바이든도 뭐 견제하겠다. 기술적으로는 계속 견제할 거예요. 근데 완전히 탈중국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제에서는 중국의 협력에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분열이 됐잖아요. 트럼프 지금 대선에 굴복을 안 하면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지금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사실 모르죠. 아직도 100%란 보장은 없잖아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쨌든 확정이 됐다 해도 1월 20일에 분열된 미국을 추스리기에는 시간이 적어도 6개월 필요하잖아요. 그 사이에는 중국에 대해서 강한 어떠하게는 여력이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자기 상황이 좀 그렇고 상반기까지겠군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 확실하게 어떤 노선을 정하기에는 그리고 달러 그건 항상 존재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는 달러로 돌아가잖아요. 결제 모든 상품 결제라든가 그리고 국제 거래라든가 모든 게 다 달러로 프라이싱이 되고 달러로 하니까 중국은 항상 거기에 목매여 있는 거죠.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달러를 풀었다가 죄는 방법으로 여러 나라를 지금 항상 그거 굳어나게 그렇죠. 그게 인플레이션 수출했다, 걷어들였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미국의 기축통화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동안 노력해온 게 위안화 국제화 2009년부터 해왔는데 가장 신경 쓴 게 보유 통화, 레저브 통화의 뜻이 뭐냐면 그 SDR이죠. IMF의 SDR 편입 비중 통화로 됐잖아요. 10.92%. 일본 엔화보다 더 많아요. SDR 편입 통화로 들어가면 각 중앙은행에서 위안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한국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그게 보유 통화임이거든요. 그 노력을 해왔고 또 이런 생각이 항상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고 있냐면 각 나라하고 통화 수합을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도 4천억 넘게 맺어놨잖아요. 일본하고 굉장히 열 몇 개 넘는 나라들하고 통화 수합을 만나놔서 양국의 통화로 결제하게. 그러니까 그걸 지금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안화 결제 국제 시스템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그게 CIPS.
CIPS 네. 국제간 무역 중국이 지금 4조 달러 넘는 무역 결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그 CIPS 시스템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려고 해요. 네. 예, 그걸 지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계속. 네. 예, 예. 그리고 중국에서 국채를 파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네. 파는 게 네. 있던데 월 계속 이것도 팔아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2015년 이전까지는 중국 위안보유액이 70% 거의 뭐 80%가 달러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의 뭐 90% 이상이 달러 국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네요. 금융위기를 딱 개치다 보니까 네. 얘네들이 돈 풀면 이게 종이 조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네. 왜냐면 그다음 금리를 2% 준다 해놓고는 인플레이션 3% 만들면 실제는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에는 70% 지금 60% 초반대로 떨어졌어요. 네. 일단 줄였고요.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그 줄인 부분을 판 부분을 뭐 하냐면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아. 원래는 원래는 금 보유량이 굉장히 적어서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 조금 됐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4%뭐 이렇게 높여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금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고. 그 비밀리에 조용조용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을 살 때? 막 대놓고 사지 않잖아요. 근데 그죠?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주목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중국이 사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원자재를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 가서 인프라에다 투자하고 있어요. 이러면 항구를 사들인다든가 에너지 광산을 사들인다든가. 이러면 아프리카에서 광산을 많이 사들이고 있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하고 거군요. 항상 하고 있죠. 2008년 이후로 가속화됐죠. 미국이 만날 중국을 저렇게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면 이게 어떻게 더 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이제 앞으로 이 어떤 통화를 놓고 국제결제 통화 또는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거나 앞으로 또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노력하는 게 바로 디지털 화폐거든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렇게 정부랑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암호화폐들인데 디지털 화폐를 중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법정 화폐, 디지털 화폐 시도 중국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좀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중국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그 현금을 많이 안 쓰는 적게 쓰는 나라일 거예요. 현금 사용 비중이 1% 우리 일상 거래에서 현금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외채페이하고 네. 전체 페이먼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 다 알리페이를 쓰고요. 네. 한 20-30%를 우리가 텐센트페이를 쓰고요. 나머지 또 뭐 찡둥이라든가 네. 바이두를 각자 다 또 페이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현금을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인프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쓰게. 현금만 없는 사회에 지금 한 10년 익숙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였냐면 거기서 그 결제자의 비헤이버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엑셀로 매일 정리하거든요. 네. 제 소비를. 그게 뭐 한 달 딱 보면 내가 돈을 주로 어디에 쓰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알리페이를 12억이 쓰잖아요. 네. 다 쓰다 보니까 중국 사람 돈을 어디다 쓰고 뭘 좋아하고 이게 마윈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신용 점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즈마 신용, 그러니까 3개 신용이라고 해서 네. 중국 사람들이 신용 데이터를 알리바바가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리바바에서도 그 엔티 파이낸셜 이번에 네. 상장이 실패한 기업. 아. 대부분 중국 사람 데이터를 하나의 중국 빅텍 기업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민간 21세기 기업이. 최고의 자원이라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군요. 예, 신용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중국산 신용 데이터를 한 개 민간 플랫폼이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 독점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생각했냐면 리브라 있잖아요. 네, 리브라. 리브라가 네. 가속화한 거죠. 네. 리브라라는 게 그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만든 가상화폐인데 그 리브라라는 이 가치를 프라이싱하기 위해서 국제 통화들을 벤치마킹 통화로 넣었어요. 네. IMF, SDR 통화 중에 다 있어요. 뭐 엔화도 있고 저기 저 달러도 있고 뭐 우리 그 영국 파운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유로도 있고 다 있는데 이 하나만 딱 뺐어요. 만약에 각 중앙은행에서 리브라를 결제를 허용하면 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면 지금 페이스북 가입자가 20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알리페이가 더 대단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미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 간에도 카카오페이를 주는 것처럼 돈이 그냥 아무런 비용이 없이 쑥 하고 쑥 오는 거예요. 엄청난 혁명이에요. 근데 은행 가서 우리가 외국에 내 친구한테 돈 보내려면 수수료가 엄청 발생해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리브라로 하면은 우리가 카카오페이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완성하고 너무 편한 거죠. 이게 20억이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게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우리 중앙은행이 설립지가 없네? 자기 통화를 안 쓰겠죠. 만약 한국도 리브라를 허용하면 우리 원화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 리브라가 네, 그러네요. 국제 통화가 되는 거지. 네. 근데 무시무시한데요? 근데 중국인의 생각해보니까 위안화를 뺐어? 그리고 일단
20억이라는데 놀랬고 그다음에 위안화를 뺐다는 게 더 놀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의 프라이싱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더. SDR 특별 인출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네. 거기에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넣었는데 이 리브라에서 빠져버려. 이거 차세대 화폐 넘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미래 결제에서 위안화 입지가 죽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위감을 느껴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대로면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가속화하기 시작해요. 작년부터 막 네. 절차를 그냥 엄청 가속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통화를 민간 상대로 실제 쓴 네. 국가가 되었고 그게 DCP,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이렇게 전자결제 이렇게 네. 한 거예요. 근데 전 세계 30몇 개 중앙은행 지금 다 그 디지털 통화를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시범 단계예요. 근데 중국은 시범을 해와서 올해는 가속화했고 전국에 이제 공지가 나갔어요. 전 중국 거의 2선 도시까지 다 네. 쓰게 DCP를. 아니 근데 네. 이게 그냥 디지털 화폐로 리브라하고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네. 위안화 국제화를 하는 어떤 촉매로 쓰려는 중국의 의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위안화 국제화 때문에 하는 게 아닌데 뭐 1대1로 매치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좀 내용인데 내용이군요. 그런 건 있어요. 국제 결제를 편하게 하는 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한국하고 우리 중국 간에 통화 수합 4,000억 위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양국 간에 양국 통화로 무역 결제 쓸 수 있어요. 통화 수합을 이거. 그렇게 디지털화 협의서에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달러로 결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에 결제 시스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중국이 여기에 결제 CIPS라고 했잖아요. CIPS. 거기다가 DCP로 결제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처럼 종이 화폐는 국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보통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만약에 DCP로 하게 되면 DCP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 표현하면 프로그래밍이에요. 이런 코드를 몇 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오히려 CBDC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했어야 돼요. 그러면 중국은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좀 제어를 해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계 네. 기술이 아무리 빨리 가도 안 쓰려고 해. 네. 화웨이를 보죠. 지금 미국이 난 못 쓰게 하니까 다 못 쓰잖아요. 화웨이 파이즈를.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죠.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나라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럼 뭐 한국에서 괜찮은데. 먼저 CBDC를 했으면 한국 기술을 다 도입하려고 할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는 제어가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이념의 그렇죠. 충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한국이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먼저 갔어야 돼. 전 세계 이쪽 핀테크 시장을 한국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난 지금이라도 빨리 중국하고 먼저 해봐라는 이유가 미래 산업은 먼저 하는 자가 위너예요. 네.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빨리 시도하고 빨리 실패해보든지 말든지. 그렇지. 빨리 해봐야 네. 아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냐고 개진하고 또 빨리 가야지. 늦게 갈수록 늦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시범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국제간 결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CBDC로. 그러면 근데 중국이 어쨌든 먼저 치고 나가는 바람에 네. 이게 주변국인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이 좀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내가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이거지. 먼저 해봐라는 거지. 네. 그럼 우리가 이런 작은 범위에서 해보자. 네. 예를 들면 왜냐면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그게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도 암호화 기록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걸 그 블록으로 기록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과거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결제가 빨리 되고 편하고 레코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 있는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역 기업들은 이렇게 보통 어떻게 하면 수출을 한번 하면 돈을 실제 결제받는 오랜 시간 걸려요. 은행에 끼고 해야지 신용장을 발행해야지 그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 이래요. 근데 만약에 양국 간 기업이 디지털 통화로 해버리면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져요. 네. 수수료도 줄어들고요. 빨리 되고 안전하고. 네. 예, 그래서 왜냐면 거기다 프로그램 할 때 저 돈이 저 기업에 딱 들어간 다음에 그게 DCP가 활용이 되게 프로그램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전하고 네. 못 받을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위안화로 하든 원화로 하든 우리는 CBDC는 원화로 하는 거잖아요. 한국 네네. 거는. 그러면 우리가 양국의 스왑 한계 내에서 우리가 양국 통화를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는 레코드로 할 수가 있으니까. 미국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연준, 페드에서는 네. 적극적으로 무슨 디지털화를 할 것 같진 않고 리브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네. 그냥 뭐 좀 자율적으로 하도록 네. 좀 냅두는 것 같은데 네. 중국이 법정화폐를 가지고 디지털화를 네. 하면 미국 입장도 조금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 변화했어요. 원래 미국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리브라도 그래서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좀 제어를 하니까 리브라 당초 설계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네. 원래는 정말 가상화폐, 오리지널 가상화폐로 가려고 했어요.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개념으로 원래는.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다른 개념으로 가는 건데 그냥 디지털 통화로만 가는 건데 왜냐면 중앙은행들이 협력을 해줘야 자기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 변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원래는 미국에서는 왜냐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디지털화하기 너무 어려워요. 중국처럼 빨리 못해요. 네. 전 세계 결제의 40%를 다 달러로 쓰잖아요. 40% 이상을. 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통화로 가버리기에는 혼자 국가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오랜 시간 걸리고 많은 이해관계자 다른 국가를 협력하면서 가야 되고 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리스크도 어떻게 어디서 나올지도 몰라요. 작은 세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하기가 어려운 문제니까 부정적이었다가 중국에 저렇게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긍정적으로 됐어요. 먼저 치고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또 운전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네. 지금 구상하고 있고 지금 개념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네. 디지털 달러는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되냐. 그래서 지금 개념 정의 단계가 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빨리는 못할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을 땐 변화하기 힘든 네. 그런 상황. 네. 그게 바로 미국의 달러겠군요. 네, 그렇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그러면 각국의 이 법정 화폐가 다 디지털화되는 그런 미래를 혹시 보시고 계신지?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에 중국 이미 은행법을 수정했어요. 네. 중앙은행법을. 왜냐면 그 중앙은행법에는 현금만 법적 통화로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추가해서 DCB도 법적 통화라고. 네. 근데 앞으로 또 은행법수에서 어서는 현금을 안 쓴다. 법적 통화 아니다가 해버리면 우리가 호스모니에는 그 위안화가 종이인 거예요. 못 쓰게 하는 거지. 이제는 법적 통화 아닌 거지. 그냥 인쇄되어 있는 종이로 변해버리는 그렇지. 거네요. 이제는 법정 그거는 통화를. 없애버리지. 디지털화하면.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게 네. 어서는 DCP만 법적 통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DCP는 중앙은행이 당신의 모두 행위를 다 보게 돼 있어요.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 CBDC로 한다면 네. 중앙은행이 다 알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중국이 공산당이 돼 그런 게 아니고 네. 기술 자체가 그게 블록으로 해서 기록이 되면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불법거래는 사라지겠지만 프라이버시, 개인의 그렇죠. 좀 근데 경제란 게 네. 우리들처럼 너무 맑은 물에 물고기가 못 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죽어요. 완전 투명해지겠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이렇게 경제도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경제도 너무 투명하면 네. 오히려 경제가 못 갈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적당한 어두움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지금 지하에 있던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겠죠. 집에다 현금으로 박스로 창고에다가 탁 숨겨둔 돈들이 만약에 종이화폐가 없었다면 그걸 해외로 빼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머리 쓰겠어요. 네. 뭐 우리처럼 월급쟁이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 부자들은 네. 돈이 몇 조씩 부자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왜 현금을 갖고 있죠? 중앙당국에서 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게 하려고 현금으로 갖고 있잖아, 종이로. 네. 그게 중국이 완전히 돈을 달라지겠네.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왜 지금 시장에 돈도 없죠? 다 딱 밑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돈이 지금 해외로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요즘 엄청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명하게 되면 돈이 해외로 빠지게 돼 있어요. 내래도 빼겠어요. 돈이 엄청 많으면.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라면 박스에 넣어서 로비 이런 거 못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부패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디지털 화폐로 가는데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은? 그래서 이게 디지털화로 가면 국가적 이미지는 사실 투명성 행상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생각해 이제 말한 것처럼 불법이 할 수가 없잖아요. 지하금융이 있을 속에가 그 나라 은행 체계나 금융 시스템은 투명해지는 거야.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나라 기득권들이 이걸 용서할 건가는 민주주의 국가는 의회제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득권들은 아마 이런 세상 가는 걸 별로 원치를 않을 거예요. 돈 그러겠네요. 오는 사람은 오케이. 네. 근데 돈인 사람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는 의외로 성화로 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어쨌든 먼저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너무 가겠군요. 좋은 거죠. 하겠다 하면 쫙 가는 거죠. 네. 결국 대부분 국유기업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네. 해 이러면 하는 거고. 중국이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핀테크가 가장 먼저 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네, 핀테크의 핵심은 빅데이터하고 신용이거든요. 네. 근데 신용은 꼭 화폐거든요. 중국이 스마트 도시화로 가잖아요, 미래는. 네.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다 하나의 그런 맥락인데 자율자동차 이런 데서 다 디지털 통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운전하면서 언제 뭐 종이로 결제해요. 앞으로는 자율자동차 딱 운전하가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하이파스로 해서 알아서 결제되는 것처럼 앞으로 하이파스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차가 알아서 쭉 지나가면서 결제가 되고 모든 게 내가 운전하면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 도시화가 된다라는 건데 그게 다 이런 DCP 세상에 와야 편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있군요. 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실물 경제부터 금융시장까지 안효화 교수님 덕분에 진짜 한눈에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